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실종자를 찾았는데요. 구조당국은 남은 4명의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는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새벽 선실 입구에서 기관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실종자 배 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종자는 결코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선체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현재 정황이 선체 내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진술자의 의견에 의하면 3명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을 100% 믿을 수는 없고 네. 이제 우리는 나머지 4명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탐색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4명도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물론 볼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을 경우도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바깥에 많이 나와 있었다 했기 때문에 이제 배 안에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 안에 없으면은 그 주변에 있다 하는 것이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그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전복이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선실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제 단지 조류가 좀 있고 하니까 일부 좀 소위 조류로 인해서 실종자가 선실에서 선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마 탈출 과정에서 일부 선 외에 나와 있었다면 실외에 나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아마 배 밖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지금 수색 작업도 한창인데 인양 작업도 한창입니다. 지금 인양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인양 작업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색하는 겁니다. 네. 결색이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에는 큰 어려움은 지금부터는 없다. 네. 그냥 크레인이 들면 된다.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류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그곳이 물살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인양 문제도 인양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 정도 크레인의 용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2,000톤급이라고 하니까 크레인 용량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인양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크레인 용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크레인 용량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저것을 좀 더 조류가 약한 곳으로 혹은 수심이 얕은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양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색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힘의 중심이 기울어진다거나 혹은 연결식이 차단된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 없이 인양 문제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고 지점에서 18km 떨어진 곳에서 인양을 시도할 예정인데 우선은 조류가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벗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인양 완료까지 그러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건명간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량도 충분하고 그냥 예인하더라도 18km면 금방 예인할 수 있으니까. 인양 그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2시간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양 작업도 이제 진행이 되고 남은 실종자 수색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진술자에 의하면은 갑판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얘기를 했지만 선 내에서 지금 5명 정도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도 너무 멀리 떨어지진 않았고 가까운 부근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수색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꽉 과학적인 근거는 그건 없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전복된 작은 어선이 전복된 사고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배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아니면은 방금 말하신 바깥에 나와서 이탈됐을 경우 제가 왜 금방을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느냐면은 물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데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전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하려면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제가 볼 때는 선체 내에 집중하고 또 그 주변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력으로 수영을 해가 갔다 하더라도 원거리 수영은 못했을 것이다. 그다음 거의 대부분 수영을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다 익사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입니다. 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조류 때문에 많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것은 시신이 부양을 해서 떠다닐 때 하는 얘기고 저 밑에 깔아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이동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집중하라는 겁니다. 네. 그 자리를 집중적으로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되짚어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하절기는 몰라도 예. 동절기의 특성상 그 멀리 아마 저기 흘러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양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은 이번 인양이 좀 비교적으로 이른 시기에 좀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전부 다 탐색, 수색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인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인양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가 왜 탐색과 수색을 먼저 하느냐면 인명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인양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장비가 소요됩니다.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양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체 내에 들어가고 탐색하는 것이 더 어렵다. 오히려 인양이 더 쉽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바닥에 깔아있는 것도 아니고 떠있는 상태에서 와이어 두 개만 걸면 바로 인양할 수 있는데 네. 굳이 물속에서 어렵게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양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인양이 꼭 빨랐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인양 후에 사고가 왜 났는지 그 원인을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이 청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된 새 배고요. 사고 당시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7분 만에 근데 또 체감상으로 1분 만에 전복이 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건지도 궁금해요. 우선 그 선박의 경우 정기 검사 5년에 한 번 받거든요. 중간 검사가 2년 반에 네. 한 번 받게 돼 있는데 이 배는 11개월 만에 3번이나 수리를 했다는 게 좀 그 구조적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좀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뭐 도색도 뭐 그냥 1년 안 돼서 또 칠을 했다니까 네. 뭔가 침수나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 게 아니냐. 이건 막 수리 내용을 조사해 보면 금방 네.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단지 이제 전복 원인이 좀 불가사의한데요. 네. 제가 이제 그 보건성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배는 전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배입니다. 한마디로. 네. 무슨 말이냐 하면 배가 이게 폭이 넓을수록 안정성이 좋거든요.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폭이 좁을수록 이렇게 옆으로 전복되기 쉽고 넓적한 배는 전복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배는 전복되기 어려운 배인데 설사 침수가 되더라도 그대로 내려앉지 전복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이게 왜 전복이 됐느냐? 그 저 유추입니다. 그냥 유추 제가 오면서 계속 유추를 해봤는데 혹시가 아까 그 저 해수상자 평형수 이야기가 네. 좀 일부 나온다고 그래서 평형수는 좌우에 있거든요. 평행을 찾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 혹시 선내에 물이 빨리 들어왔다 하니까 바깥에 보면 파공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형수 상자가 혹시 내부적으로 터져서 물이 나오고 네. 이제 한쪽 평형수는 물이 차 있는 상태면 소위 좌우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가 전복되는 경우는 좌우 균형이 무너지거나 또 하나는 소위 머리가 무거운 톱 헤비 상태에서거든요. 이게 겹치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유추를 해봤어요. 한쪽이 좌우 균형이 무너져서 넘어가는 데다가 위에 그 통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건이 네. 선상 갑판에 많이 실려 있다면 네. 그러면 이것이 상승 효과를
주어서 전복되지 않았냐.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복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처음에 15도에서 그 다음에는 뭐 7분도 안 걸려서 예. 넘어갔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 불가사의한데 이건 이제 인양해서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유추를 해봤습니다. 전복되기 어려운 배인데 전복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말씀해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뭐 진술에도 따르면 배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멍이나 뭐 외부 충격 같은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마 네. 배 밖일 겁니다. 그 표현이 그런데 네네네. 배 밖에는 제가 봐도 네. 그 파공이나 뭐 깨진 부분이 없어요. 단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FRP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이에 그 원래 저기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니까 천같이 된 거를 이렇게 칠을 해서 접착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천간 분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이 자꾸 스며들어서 서서히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복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게 참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해수상자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이 전문가인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아까 장 교수님 저하고 공감 가는 건 부분이다. 전복 이런 배가 전복되려면 특별한 경우에 전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외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전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중 구조물에 탁 걸려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한쪽에 침이 쏠렸다든가 물이 들어올 때라는 겁니다. 근데 진술자들이 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장 교수님 말씀 네, 조금씩 균열에 세워들어서는 전복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 사람 진술을 믿는다면 물이 쾅쾅 들어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또 지금 현재 판결수가 없다고 하니 네. 내부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아까 장 교수님 말했던 밸브라든가 파이프 계통에 어떤 잘못된 하자가 있어서 바닷물이 차단해야 될 부분을 차단을 못해가 들어올 수 있다. 저도 아까 장 교수님 얘기가 네. 동일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색 부문이거든요. 지금 도색, 예. 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3번 정도 검사를 했고요. 한 번 도색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도색을 어떨 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도색은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도색은 예.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녹슬은 거 부식 방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폐류가 많이 못 붙게 하는 거. 도색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체 수명을 길게 하는 거. 그리고 조폐류가 붙어서 배가 운항이 어렵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이 이 사고하고 어떤 연관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함이 그러면 있을 수도 있다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수리를 했다면 도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FRP 적청 쪽에 어떤 저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이제 그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칠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칠을 했을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보에는 구명정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몰을 했으면 그 구명정이 이제 터져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선의 안전장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고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웬만한 어서 저 정도 크기의 어선이면요. 네. 당연히 구명 뗏목이 떠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통신이 안 돼서 뭐 핸드폰을 네. 했다. 이런 얘기든 물론 갑자기 그 해수가 침수가 돼서 발전기가 안 돼서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난 신고 장치도 작동을 안 해서 사고 이후에 이제 휴대전화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건 어떨 때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왜 신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조난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발신을 하면서 네. 구조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 금지 구역을 이제 출입하기 위해서 꺼놓고 작업을 한다는 이런 뭐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뭐 이 배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관행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너무 안전을 무시한 진짜 안전이 제일인데 네. 소위 안전 불감증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전을 위해서 조난 신고 장치를 달아 놓은 걸 텐데 어쨌든 이거를 네. 만약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네. 꺼진 상황이라면 또 문제가 될 문제가 것 될 수 같거든요. 있죠. 조사해봐야 돼요. 네, 여러 문제를 안고도 운항을 한 정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이번 사고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항상 지금 대부분의 사고에 있어서 인재가 빠진 경우가 드뭅니다. 네. 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친 데다가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다가 사람의 실수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법적 책임자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다. 그건 이제 사회 조사해 보고 그 책임 문제를 따져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기중한 인명이 그 상실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운항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휘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안전 불감증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사고 방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들이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는 몰려오지 않는다. 반드시 전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하인리 법칙이라 그러는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쭉 모여서 큰 사고가 터집니다. 이 배도 보십시오. 쭉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뭐 시스템도 갖추고 매뉴얼도 만들고 교육 훈련도 하고 등등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에서 먹혀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런 사고 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물론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상급자들이 입안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지키고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6만 개의 안전수칙이 있어요. 3천 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런 사고 있을 때마다 네. 드리는 말씀인데 개선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우선 그런 것은 차후치고 우선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 내 생존 문제는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일본 같은 데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수영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의 50% 수영 못해요. 네. 수영 못하면서 바다에 간다는 건 내 목숨 반을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겨울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 터졌을 때 내가 저 천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네. 내가 저 천정 안 가기 위해서 방법이 어떨 것인가, 이런 거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선도 그 정도 교육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런 뭐 종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건상 그렇게 못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실전에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양 작업 그리고 수색 작업도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하면 좋을까요? 뭐 인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종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그물망도 치고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인양 자체는 또 배가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나머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구출돼서 그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구조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